2016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위험수목 노국희. 무르무르 쌓인 나무 그늘에 앉아있어 긴 오후가 지나도록. 지금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전부인 왕개미 옆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해프게 구걸도 해보았다.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으로 도벽을 완성하고 싶었어. 알록달록 실패들을 엮어 만든 바구니를 들고 저기서 당신이 걸어온다. 마른 생선 하나를 내어주고는 가던 길을 간다. 비릿한 기억이 손 안에서 파닥거린다. 목이 없는 생선이 마지막에 삼킨 말들이 마른 비늘로 바스러진다. 낡은 허물 위로 매미소리가 내려온다. 울어본 기억만 있고 소리를 잃은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 위험수목 노국희 시인의 시입니다. 위험수목, 제목부터가 수목이 위험할 리가 없는데 위험수목이라고 지었네요. 이런 어떤 좀 실험적 언어라고 하죠. 네, 그런 언어를 사용한 시는 독자가 어떤 경험의 세계에서 살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망에 이른 화자가 살고자 어떤 그 희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담은 시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독자가 어떤 경험 세계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 수목, 그럼 우리는 수목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목본 식물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제가 식물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식물 읽어주는 시인, 네, 거기 가셔서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주로 우선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나누죠. 그런데 이제 동물은 또 동물에서는 인간과 동물로 또 나누죠. 근데 동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서 동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원래는 인간과 짐승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또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과 동물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식물과 동물을 구별해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라는 뜻이 있죠. 동물에는. 그런데 또 식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초질성 식물과 목질성 식물로 나눕니다. 네, 풀이 초질성 식물이고 또 풀 이외의 그런 식물을 목질성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목질성 식물을 흔히 목본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목본 식물을 통틀어서 수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수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또 나무는 교목과 관목으로 나눠요. 관목은 조금 그 교목은 우리가 흔히 그 나이테가 있고 또 키도 보통 한 10m 이상 자라죠. 은행나무, 소나무, 뭐 버드나무 이런 것들을 교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목은
보통 좀 작게 자라고, 교목은 흔히 원줄기가 분명히 구별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큰 몸통이 있죠, 몸통. 그걸 원줄기라고 하는데, 원줄기와 가지줄기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목은 아주 얇은 것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뭐 진달래라든가 개나리, 뭐 무궁화 이런 것들은 쉽게 구별이 되는데, 뭐 배나무나 사과나무 뭐 이런 것들은 구별이 잘 안 되죠.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좀 악교목에 속할 것 같네요. 그런데 배나무 같은 것은 관목에 속하죠. 그러니까 교목하고 헷갈리는 관목이 있어요. 그 관목의 특징은 원줄기와 가지줄기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아마 그 매화나무도 관목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교목이기는 한데 좀 작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아교목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금방 낭송할 때 보였던 식물은 사위질방꽃이라고 합니다. 네, 엊그제 제가 찍은 건데, 사위질방꽃은 옛날에 여름에 피는 꽃 중에, 뭐 지금도 피어 있지만 여름에 피는 꽃 중에 냄새가 가장 좋은 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위질방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피는 꽃 중에 향기가 아주 진한 꽃이 칡꽃, 갈근 꽃이라고 하죠. 칡덩쿨에 피는 꽃.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들어갑니다. 위험수목. 무름으로 짜여진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긴 오후가 지나도록. 여기서 연 나누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딱 잘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연 나누기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뭐 시인의 의도죠. 무름으로 짜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이 무름으로 짜였다. 이 무름이라는 것은 등나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등나무. 네, 그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는 어떤 자체들이 다 의문인 거죠. 그래서 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름으로 짜인 나무 그늘. 나무 그늘은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바우어라고 그래요. 바우어. 바우가 뭐죠? 구부린다라는 뜻인데, 이 바우어.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보면 좀 비닐하우스 모양, 큰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등나무 같은 거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놓잖아요. 뭐 휴게소 같은데. 그런 것을 바우어라고 합니다. 네,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등나무를 흔히 위스티어리아라고 해요. 위스티어리아. 제가 이 영어 소설 한참 많이 읽을 때 다 알았던. 그다음에 그 ratten이라고요. 여기다 여기 이자 쓰면 안 됩니다. 이자 쓰면 괴롭히다 이런 뜻 돼버려요. 발음은 똑같아요. ratten. 그다음에 이제 케인이라고도 하는데, 위스티어리아는 살아있는 등나무를 가리켜서 어떤 식물 카테고리라고 하죠. 범주 나눌 때 그때 이제 그 위스티어리아라고 하고, 라트는 그 줄기를 가리켜요. 흔히 그 공예로 쓸 때 줄기를 채취를 하죠. 등나무 공예할 때 그 줄기를 라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라고 해요. 나무 그늘. 네. 긴 오후가 지나도록. 네,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사색하면서 그 오후를 보내려고 했어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찾기 위해서 어떤 생각하면서 보내려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전부인 왕개미 옆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해프게 구걸도 해보았어. 이렇게 참 시인은 알아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뭇잎 한 장이 전부인 왕개미 옆에서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전부다. 영어에서 네가 나한테 전부야 라고 표현할 때 mean the world to me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이 왕개미에게는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 세상의 전부인데 왕개미를 흔히 뭐랄까, 검정 왕개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미 중에서 아마 가장 클걸요. 우리나라 개미 중에서. 그 까만색 그 개미인데, 이렇게 좀 독자적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집단 생활 하는 건데, 돌아다닐 때는 혼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순한 편이에요. 이렇게 손에다 올려놔도 잘 놀아요. 근데 그런 왕개미라고 해요. 그 왕개미 옆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왕개미를 보면 조금 슬픈 사연이 있죠. 원래는 왕개미가 아니고 일본 왕개미라고 이름이 공식 명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토종이죠. 일본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식물이란다. 등록이 국제 생물 등록에다가는 일본 왕개미라고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참 식물 연구할 때 그때 읽은 적이 있는데 이름이 일본 왕개미래요. 원래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말개미라고 불렀어요. 곤충이 좀 크면은 어떤 접두사로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말개미, 말매미, 매미도 또 말매미가 있죠. 굉장히 시끄럽게 우는 도시형 매미, 그걸 말매미라고 그러죠. 또 왱왱왱왱 하는 걸 참매미라고 그러죠. 또 스릅스릅 하면 스름매미라고 그러고, 아주 시끄럽게 왱 하고 우는 거, 그게 이제 말매미인데, 곤충은 크면 이렇게 말자를 붙여요. 그래서 말개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왕개미라는 왕자가 들어갔다는 말에 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왕개미한테 아주 좀 작은 어떤 작은 존재에게, 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존재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해프게 구걸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어떤 굉장히 상처받은 상태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뭔가를 갈구하는데 잘 안 돼서 절망적인 상태일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시인일 수도 있겠죠.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가 어떤 시의 어떤 실마리가 안 잡혀서 또 절망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어떤 상처 입은 존재일 것 같아요. 나뭇잎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나뭇잎 하나가 세상의 전부일 것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이름이 왕개미잖아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어쩌면 그 왕에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 작은 존재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구걸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주인은 주군을 말하죠. 주군. 네, 왕을 말해요. 주인, 주군. 주군이라고, 주군. 이걸 한자로 쓰면 주인 주자에 이런 한자죠. 이런 한자인데 주군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그런 의미죠.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으로 도벽을 완성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네요. 표현 참 멋지죠.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으로 도벽을 완성하고 싶었어. 이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사랑 또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가 또 원하는 것, 그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겐, 그러니까 왕개미에게는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전부였듯이 어떤 화자에게는 당신이라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뭇잎, 어떤 개미에게 나뭇잎이듯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도벽을 당신의 삶을 훔쳐서 도벽을 완성하고 싶었대요. 여기서 도벽은 뭐예요? 욕망이겠죠. 얻고자 하는 거. 그런 질병, 그런 병적인 어떤 집착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욕망, 병적인 욕망을 도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 실패를 엮어 만든 바구니를 들고 저기서 당신이 걸어온다라고 했네요. 네. 실패. 이는 또 등나무를 이런 식으로 실패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알록달록 실패를 엮어 만든 바구니를 들고, 그러니까 등나무 공예 같은 거 할 때 바구니를 많이 짜요. 모자나 바구니. 그래서 등나무 줄기로 엮어 만든 바구니라고 했는데, 그 바구니가 근데 등나무에다가 뭐랄까요, 그 자신의 소망이나 실패,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환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바구니랬는데, 그런 바구니가 뭐가 돼요? 실패의 어떤 결사체 정도가 되겠죠. 실패가 다 엮여서 얽히고 설켜서 어떤 바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뭘 담을 수가 있겠죠. 저기서 당신이 걸어온다라고 했네요. 네, 어쩌면 당신은 화자가 얻고자 하는 건데, 어떤 희망, 소망, 또는 다시 부활, 뭐 또는 좀 다시 일어나는 것, 재생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걸어와서 뭐예요? 마른 생선 하나 내주고는 가던 길을 간다. 참 야박하죠. 마른 생선 하나를 내주고는 가던 길을 간다. 이 시를 중심에 놓고 비슷한 시 한 번씩 써보세요. 언어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 참 재주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괜찮은 시가 있으면 비슷하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써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참 잘 써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들 중에서 볼 수가 있죠. 마른 생선 하나를 내주고는 가던 길을 간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어떤 간절한 상황에 있는데 뭔가를 어떤 거 갈망하고 있죠. 간절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자기 어떤 원망의 대상이 다가와서 겨우 마른 생선 하나를 주고는 가던 길을 간대요. 어떤 삶의 냉혹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선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젖어 있는 상태여야 살아있는 생선이 되죠. 생선이 말라버리면 죽죠. 네, 죽은 생선이죠. 그래서 어떤 등나무 바구니, 그러니까 실패가 얽히고 여러 가지 인생 실패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떤 그런 바구니에서 죽은 생선을 꺼내준대요. 네, 죽은 생선을 꺼내주는데, 그리고 가던 길을 가버린다고요. 어쩌면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그 죽은 생선이 어떤 기억의 실마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은 상처만 주고 떠나고 또 이별을 어떤 고한 듯해요. 그리고
비릿한 기억이 손 안에서 파닥거린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어떤 바구니에서 마른 생선 하나를 내어주고는 갈 길 갔죠. 그러니까 죽은 어떤 죽은 생선을 꺼내줬는데 그것이 기억의 실마리가 돼서 화자는 어때요? 비릿한 기억이 손 안에서 파닥거린다. 혹시 생선을 한자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생선. 어떤 선자가 신선하다라는 의미, 생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신선할 선자를 씁니다.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이게 이 선자가 신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여기가 있네? 이건데, 잘못했네요. 이렇게. 네, 마른 생선 하나를 젖어서 신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른 생선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비릿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비릿하다. 비릿한 기억이 손 안에서 파닥거린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화자 입장에서는 그 마른 생선이, 그 기억의 실마리가 돼서 어떤 기억에 대한 어떤 비릿한 기억이다. 이 말은 그 기억에 대한 어떤 기억을 후각적으로 좀 이렇게 후각적으로 형상화를 한 거죠. 비릿하대요. 그 기억이 손 안에서 파닥거린다. 이 말은 기억이 생생하다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마른 생선이지만 그 기억은 어떤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주 생생한 거죠. 아주 물고기가 살아서 파닥거리듯이 네, 그 기억이 지금 파닥거린대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목이 없는 생선이 마지막에 삼킨 말들이 마른 비늘로 바스러진다. 기억은 하는데 목이 없어서 물고기 원래 목 없잖아요. 목이 없어서 어떤 그 마지막에 삼킨 말 한마디래요. 목이 없어서 원래 소리내서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나마 마지막에 내뱉지도 못하고 삼킨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떤 못다한 말이 마른 비늘이 됐다고 하잖아요. 마른 비늘. 네. 그 못다한 말이 비늘이 젖어 있어야 살아있는 건데 마른 비늘이 돼버렸어요. 죽은 언어가 된 거죠. 이게 죽은 언어가 된 건데 그 못다한 말이 생명을 잃고 네, 바스러진대요. 그래서 부서지고 무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서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물고기에서 허물 좀 닮았죠. 그래서 매미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물고기는 소리내서 말하지 않죠. 네, 그냥 그런 어떤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겠고, 그런데 매미는 소리가 참 시끄러워요. 큰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미는 허물을 벗죠. 근데 그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허물은 텅 비어 있고, 실제로 이제 생명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껍질만 있고 허상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낡은 허물도 어떤 그 한때 매미의 껍질이었죠. 한때 매미의 일부였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현존하지는 않고 기억 속에만 어떤 그 기억 속에서만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물이란 것은 항상 빈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오러본 기억만 있고, 그렇죠. 소리는 없어요. 이미 소리는 과거의 것이고, 오러본 기억만 있죠. 그래서 소리를 잃은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라고 하는데요. 저, 소리를 잃은 말들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소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울어도 보고 소리내서, 그러니까 울어보기는 했지만 소리내서 어떤 전달되지 않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 가지를 뻗는데요, 그림자 속에서.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좀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고 어떤 그림자죠. 네. 어떤 실제의 그림자, 그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말들이 그런 아련한 회상으로만 어떤 그 가지를 뻗듯이 사유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 약하게 좀 약한 느낌이, 분위기가 아주 약하기는 하지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도 나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그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자살을 이렇게 암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보니까 소리, 말, 이런 걸로 봐서 살짝은 소리, 말, 완성, 이렇게. 그리고 엮어서 이런 바구니, 엮는다. 이런 구도라는 느낌이 있죠. 구도. 이런 걸로 봐서 살짝 뭐 같아요? 시인이 시를 쓰는 어떤 과정에 대한 시 같기도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메타시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죠. 메타시 느낌이. 근데 이 시는 어떤 상처받은 것에 대한 상처를 그렇게 표현한 듯해요. 네, 지금까지 여기 밑에 당선 소감을 제가 이렇게 밑에 올려드릴 건데, 제가 당선 소감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당선 소감을 이렇게 잘 써놓은 경우는 드물죠. 이게 당선 소감 맨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냥 막 그 감사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참 당선 소감이 본래 시 못지않게 시적이에요.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